저는 결혼 20년 차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 민수와는 대학 동기로 만나 28대 결혼했습니다. 시댁은 강남에 아파트 2채와 지방의 상가 건물을 가진 집안이었어요. 시어머니 박영숙 여사는 교사 출신으로 주변에서 교양 있고 품이 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결혼 전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야. 며느리도 그에 맞게 처신해야 해.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이 앞으로 20년간 저를 올가맬 줄은. 결혼 첫날부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짐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색깔이 너무 화려하네. 우리 집안 며느리답지 않아. 그날 이후 저는 회색, 베이지, 검정 옷만 입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면 집안 망신이야. 립스틱도 못 바르게 됐습니다. 머리를 풀고 다니면 경박해 보여. 머리를 늘 묶게 됐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었지만 매일 쌓이면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 어머니만 반복했습니다. 남편 민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미안해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조금만 참아줘. 이 말을 20년간 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는 많았습니다. 시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셨고 시동생 둘이 각각 결혼해서 며느리가 저까지 셋이었어요. 큰 동서는 의사, 작은 동서는 변호사.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 시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비교를 하셨습니다. 큰 며느리는 의사라 자랑스러워. 작은 며느리는 변호사라 든든하고. 근데 큰 며느리는 뭐해? 저를 보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큰 동서가 대신 대답했어요. 언니는 조카들 키우느라 바빠요. 애 키우는 게 무슨 자랑이야. 다들 하는 건데. 시어머니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김치를 집었습니다. 명절마다 제사상 준비는 제 몫이었어요. 큰 동서는 병원 당직, 작은 동서는 법원 일. 둘 다 바쁘다는 이유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어차피 시간 많잖아.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20가지 넘는 음식을 혼자 준비했어요. 제사가 끝나면 설거지도 혼자. 큰 동서와 작은 동서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남편에게 한번 말했어요. 여보,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아. 미안해. 근데 우리 형제들끼리 싸우게 하지는 말자. 그게 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도 문제였습니다. 병원 간호는 당연히 제 몸. 큰 며느리가 가까이 사니까 당연하지. 저는 병원에서 밤을 샜습니다. 큰 동서는 병문 안도 안 왔어요. 작은 동서는 과일만 보냈습니다. 일주일간 간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께 전화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며느리? 뭐 하는 건지 몰라.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무능해. 큰아들이 고생이야. 저는 문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뭔가를 시작했습니다. 기록.
작은 수첩을 샀어요. 날짜, 시간, 말씀하신 내용 모두 적었습니다. 2015년 9월 15일 추석. 새벽 4시부터 제사 준비. 혼자. 시어머니 말씀. 큰며느리는 놀고 먹네. 동서들 거실에서 TV 시청.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살았으니까요. 결혼 10년째 되던 해 시댁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누구 명의로 할지 논의가 있었어요. 당연히 큰아들 명의로 해야지. 시동생들이 말했습니다. 마지가 책임도 제일 많이 지잖아.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둘째 명의로 할 거야. 네? 왜요? 남편이 놀라 물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변호사잖아. 법률 문제 생기면 도움 받을 수 있어. 그럼 저는요? 남편이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꾸도 안 하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술을 마셨어요. 형이라고 뭐가 좋아. 항상 손해만 보네. 저는 남편의 등을 두드려 줬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2016년 3월 2일 강남 아파트 명의. 둘째 명의로 결정. 이유 변호사 며느리라서. 남편 반응 상심.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가족 단톡방이 있었어요. 박신의 대가족. 그곳에서 시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주말에 모여라. 중요한 얘기 있다. 모이면 항상 재산 이야기였습니다. 상가 건물 월세는 셋으로 나눠서 관리할 거야. 근데 큰아들 집은 돈 관리를 못하니까 큰아들 몫은 내가 직접 관리하겠어. 남편이 항의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른인데요. 너희 집은 며느리가 경제관념이 없잖아. 쓸데없이 낭비하고. 저는 한 달에 10만 원 용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용실도 1년에 2번. 옷도 안 사고 화장품도 기초만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낭비라니.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수첩은 열었습니다. 2018년 7월 14일 가족회의. 상가 월세 배분 3등분이나. 큰아들 몫은 시어머니가 관리. 이후 며느리가 낭비한다. 실제 월 용돈 10만 원. 15년째 되던 해 시어머니가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결과가 안 좋았어요. 당뇨 합병증과 고혈압.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큰며느리 내가 간병해.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둘째, 셋째 며느리는 일 바쁘잖아. 저는 매일 시댁에 가서 혈압 재고, 약 챙기고, 식단 관리하고 병원 모시고 다녔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모인 자리. 저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며느리는 셋이잖아. 다들 어때? 큰며느리는 그냥 그래. 둘째, 셋째는 정말 대견해. 의사의 변호사라니. 큰며느리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그냥 집에 있어. 별 볼 일 없어. 저는 과일을 내오며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그날도 수첩에 적었습니다. 결혼 18년 차 시어머니가 유언장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정리를 해야겠어.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강남 아파트 하나는
둘째 명의로 이미 했고 나머지 하나는 셋째한테 줄 거야. 저는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너는 상가 건물, 지분 30% 줄게. 그 정도면 충분하지. 형님이 맞인데요. 시동생들도 조금 미안했는지 말을 꺼냈습니다. 마디는 원래 손해보는 거야. 대신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 시어머니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또 술을 마셨습니다. 20년간 효도했는데 뭐야 이게. 저는 물만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2020년 11월 3일 유언 내용 공개. 둘째 강남 아파트, 셋째 강남 아파트. 큰아들 상가 지분 30%. 남편 반응 배신감. 그 무렵 저는 조용히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속 관련해서 상담 좀 받고 싶어요. 법무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이죠. 자세히 알려주세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지난 20년간의 기록을 정리했어요. 날짜별로, 사건별로, 시어머니의 말씀, 차별 대우, 모든 것을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준비했을 뿐입니다. 결혼 20년째 되던 해 시어머니가 크게 편찮으셨습니다. 이번 3주 간호는 당연히 제 몫이었어요. 큰 동서는 이틀에 한 번 얼굴만 비쳤고 작은 동서는 주말에만 잠깐 왔습니다. 저는 매일 밤 병원에서 잤습니다. 등 닦아드리고 식사 도와드리고 화장실 모시고 약 챙겨드렸어요. 퇴원하시던 날 시어머니가 아들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들 고마웠어. 저는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둘째, 셋째, 며느리. 바쁜데도 자주 와줘서 고마워. 저는 3주 내내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없었어요. 큰 며느리는 뭐 당연한 거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 그리고 그날 저녁 수첩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2023년 5월 18일 퇴원일. 3주간 간병 큰 며느리 혼자. 방문 횟수 큰 동서 7회, 작은 동서 3회. 감사 인사 대상 둘째, 셋째 며느리, 제외 큰 며느리.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준비할 때가 됐다고. 2달 후 시어머니가 다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작성하려고 해. 다 같이 법무사 사무실 가자. 법무사 사무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아들 셋, 며느리 셋. 법무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유언 내용 확인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법무사가 읽기 시작했어요. 강남 아파트 1호. 둘째 아들. 강남 아파트 2호. 셋째 아들. 상가 건물 지분 30%. 큰아들. 나머지 예금 및 자산. 셋으로 균등 분할.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동생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어머니.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저희도 미안해요. 둘째 동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미안함은 없었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언인께서 서명하시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어머니가 펜을 드셨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야?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봉투를 법무사님께 건넸어요.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법무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상속 관련 법률 자료와 지난 20년간의 기록이네요. 무슨 기록?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무사가 읽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차별 대우 기록 날짜, 시간, 발언 내용, 제사 준비 및 간병, 내역, 재산 배분 논의 과정, 모두 날짜와 증인이 명시돼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법률 자문 의견서도 있네요. 유류분 청구 관련 내용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너 뭐 하는 거야?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기록해 두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20년간 저는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제사상 차렸고 아프실 때마다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건 법무사님. 저는 법무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법적 권리 맞죠? 네.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최소 50%를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 남편도 그 권리가 있네요. 당연합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배은망덕. 저는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어요. 2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제사 준비한 게 배은망덕입니까? 3주간 밤샘 간병한 게 배은망덕입니까? 그건 며느리 도리지. 도리.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의 도리는 뭡니까? 2015년 추석 큰며느리는 놀고 먹는다. 2018년 7월 경제관념 없다. 2023년 5월 퇴원날 감사 인사 제외. 저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전부 기록돼 있습니다. 날짜, 시간, 증인까지요. 큰 동서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언니 이건 좀. 동서님. 저는 큰 동서를 보았습니다. 동서님은 의사시죠. 바쁘시니까 병문안 못 오시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3주간 밤샘한 건 아무도 몰랐던 것 같네요. 작은 동서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전에 이 부분 먼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어요. 너 계획한 거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기록했을 뿐입니다. 언젠가 필요할 줄 알았거든요. 내가 감히. 어머니.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아닙니다. 회의실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오늘 유언장 작성은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다.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가셨어요. 시동생들도 하나씩 자리를 떴습니다. 남은 건 저와 남편뿐. 여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저는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당당하게 삽시다. 그날 이후 시댁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함부로 말씀하지 못했어요. 큰 동서와 작은 동서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명절 제사 준비는 이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간병도 공평하게 나눴어요. 한 달 후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너 정말 유류분 청구할 거야? 그건 어머니 선택에 달렸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공정하게 해주시면 굳이 법까지 갈 필요 없죠. 시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보시다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했구나.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왜 20년간 참았어? 진작 말하지. 말해서 바뀔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를 위해서요. 시어머니는 쓴 웃음을 지으셨어요. 똑똑하네 너. 아닙니다. 그냥 살아남으려고 한 겁니다. 2달 후 유언장이 다시 작성됐습니다. 이번엔 새 아들에게 공평하게 강남 아파트 한 채는 처분해서 현금화 새 아들이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상가 건물 지분도 균등 분할. 더 이상 차별은 없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오며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뭐가요? 날 지켜줘서.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20년간 아무것도 못했어. 엄마한테도 못 대들고 너한테도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고. 괜찮아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해요. 지금 저는 더 이상 10만 원 용돈을 받지 않습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생활비를 관리하고 하고 싶은 일도 찾았어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말렸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인생입니다. 제가 선택합니다. 그 후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명절도 이젠 편합니다. 새 며느리가 돌아가며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도 같이 합니다. 시어머니도 이제는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세요. 가끔 예전처럼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저는 이제 웃으며 받아 넘깁니다. 왜냐하면 알거든요. 제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는 걸. 얼마 전 큰 동서가 제게 물었어요. 언니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았어? 참은 게 아니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비한 거예요. 20년씩이나? 20년이면 충분하죠. 모든 걸 기록하기에. 큰 동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난 못할 것 같아. 동서님은 안 해도 돼요. 의사니까. 스스로 강하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전 달랐어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만든 거예요. 제 무기를요.
지금도 저는 기록합니다. 예전처럼 불평을 적는 게 아니라 감사한 일들을요. 2024년 1월 1일 남편이 아침 식사 차려줌. 시어머니가 고맙다고 말씀하심. 큰 동서가 설거지 도와줌. 작은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또 오셨어요. 저는 과일을 깎아드렸습니다. 영숙이 며느리들 어때? 친구분이 물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착해요. 특히 큰 며느리는 정말 대단해요. 저는 주방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20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똑똑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남편과 저녁 산책을 하고 카페에서 손님들께 커피를 내리고 주말엔 영화도 보러 갑니다. 립스틱도 바르고 머리도 풀고 다녀요. 시어머니는 이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니, 못 하시는 거겠죠.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말없이 참는 며느리가 아니니까요. 어제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그 수첩 아직도 가지고 있어? 응, 서랍에 있어. 이젠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야? 가끔 봐. 초심 잃지 않으려고. 초심? 응. 절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지.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제 그만 말해요. 앞으로만 봐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웠으니까요. 침묵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기록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참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